처음부터 엮이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꿀팁이 있어요.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기간 정도 견디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나를 조금 내버려두는 상황이 와요.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토킹닥터스 토닥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증상 자체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데요. 면담을 해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특히 이제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뭐 배우자나 애인, 부모님,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직장, 뭐 상사나 동료, 뭐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이런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본인 탓을 많이 하면서 오셨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상대방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 문제인가 보다, 내가 나약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나 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탓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너시시스트적 특성들을 좀 강하게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하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너시시스트는 진단명이 아니에요. 사회심리적인 용어고 자기애성 성격 환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을 띈 채 어떤 강도로든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어떤 단어고요. 누구나 갖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너시시스트들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낫다고 믿는 이런 우월감,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과하게 이제 평가하는 이런 과대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요. 대인관계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깊이감 없이 맺는 게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굉장히 지나치게 시도하고, 찬사와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과한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감 등의 정서 조절을 어려워하는 이런 특성들은 너시시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 외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성들에는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고 굉장히 통제적이고 착취적이고, 이런 선을 넘는 행위를 잘하고, 가스라이팅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조종을 잘하고, 투사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문제나 결함을 상대방의 문제인 양 전가하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를 이제 많이 쓰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즐기는 그런 측면, 근거 없이 삐딱선을 탄다고 할까요? 그런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제 반항하는 특성, 편집증적이고 보복적이고, 그런 특성들은 실은 너시시스트마다 갖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감 능력 손상이나 뭐 우월감, 과대성의 특성들은 너시시스트 심리의 핵심인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왜곡되게 보완하기 위해서 형성된 어떤 특성들이에요.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개별적인 개체로 잘 인지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정확해요. 내 자신에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 모두 갖고 있는 어떤 통합된 개체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너시시스트들은 이런 능력의 결함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실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너시시스트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런 특성 하나하나만으로 누가 뭐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은 총체적으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심리가 뭐고, 그로 인해서 어떤 특성들이 파생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르시시스트적 측면이 강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시시스트적인 상사를 이제 만나게 되죠.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꼭
가질 수 있게끔 착취하고 조종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로 죄책감 없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자리로 오를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있죠. 너시시스트의 유형이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이제 책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과대형 너시시스트라고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어떤 두드러진 특성을 가장 보이는 대표적인 너시시스트 유형인데 사회적인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좀 매력도 있고 사람 다룰 줄도 알고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좀 뛰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은 특성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런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이제 상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지 자체가 극단을 오가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아주 극단적으로 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당연히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좋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되게 속상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가 우울하고 슬플 수는 있지만 나 자체가 근본적으로 막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완벽하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나 자신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지만 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지 않는데, 자기가 환경적으로 잘 풀리고 주위에서 이런 찬사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 자기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자기는 못나고 쓸모없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시시스트들은 너시시스틱 서플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에서 아 당신은 참 잘났다, 위대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주는 어떤 외부 공급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플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을 자기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람들을 자기와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러브 버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애정 폭탄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 상사가 동료나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하는 러브 버밍은 실은 이런 것들이죠. 뭐 별로 그 부하 직원이 일도 안 했는데 아 얘가 너무 대단하고 막 잘났고 실력이 좋고 막 아 우리 회사 에이스가 될 거야 이런 얘기들로 막 띄워주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아 나만 따르면 되게 좋은 자리로 승진할 거고 막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충성하게끔 어떻게 보면 애정 행각과 여러 가지 이제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를 초반에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추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진짜 건강한 상사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어떤 직원이 참 예뻐요. 너무 일도 잘하고 정말 훨씬 더 나랑 업무적으로 잘 맞고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 부하 직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독 이 사람만을 칭찬하는 그런 행위는 잘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이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상사는 아무리 자기가 인정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티내면서 하지 않죠. 직원이 더 열심히 본인에게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실은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러브바밍이 조종의 일환인데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딱 정말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약속한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착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정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어떤 업무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내 입맛에 얼마나 잘 굴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선을 넘는 행위를 잘해요. 그래서 이 선을 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회사에서 개인 업무 시키고 뭐 여행 가는데 뭐 예약하는 거 그런 개인 업무 시키는 거나 일과 시간 끝나고 과하게 친목으로 적절하게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같이 밥 먹고 회식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제 과도하게 개인 시간을 너무나 자기한테 할애했게끔 막 너무 자주 술을 마시자고 한다든지, 그리고 신체적인 선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신체적인 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성희롱 행위랑 너시시스트적인 특성들이랑도 많이 연결돼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흘러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서 조절도 잘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했을 때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굉장히 쉽게 느껴서 지금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심리 중에서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차지하는 초자라는 어떤 심리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 느껴요. 수치심은 잘 느껴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나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나의 내적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한 감정이 죄책감이고, 실은 수치심은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조금 더 원초적이고요. 이게 좀 더 발달돼서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시시스트들은 이 죄책감을 잘 못 느끼는 특성이 있죠. 너시시스틱한 사람이 이제 직장 내에 있으면 굉장히 이 조직 문화 자체를 흐려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편가르기를 함으로써 실은 본인한테 뭔가 조금 더 힘이 실리게끔 그렇게 조직 문화를 이제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윗사람이 많이 안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너시시스트적인 상사의 대표적인 특성이 좋은 공로는 본인이 이제 잘 통솔하고 뭐 관할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 직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양육과 기질이 너시시스트적인 성격 형성에 둘 다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유전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기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아기들도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순한 아기가 있고 되게 예민한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질인데, 그 기질도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하게는 양육 환경이 영향을 많이 주고요.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돌봄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양육 환경이 너시시스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격적인 결함의 근간을 이루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양육 환경과 실은 너시시스트적인 성격이 생길 취약한 기질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을 때 너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상대방이 너시시스트라는 거를 재빨리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직장 내에서는 특히 이제 너시시스트적인 동료나 이제 상사랑 일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어떤 일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 분배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다 했을 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든 아니면 뭐 메일이든 그런 형태로 남기고, 회의 같은 거 하더라도 바로 이제 회의록 작성해서 전체 공유하고, 다른 사람 몰래 녹취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은 뭐 다른 사람들 동의하에 이게 녹취록을 남겨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 업무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업무가 잘 돼서 공로가 있을 때 이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공로는 본인이 가져가고 실수는 다른 사람한테 부당하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은 직장 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 맞아, 이거는 너가 한 게 맞고 이건 내가 한 게 맞고 이건 내 실수가 맞고, 이런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데 실은 너시시스틱적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있을 때 항상 이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좀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 직장 내 너시시스트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엮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꿀팁이 있어요. 회색돌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서플라이가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옆에서 우와 너무 좋으세요, 막 너무 멋있으세요, 부장님 최고, 막 이런 어떤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필요로 해요. 그리고 자기 과대한 모습을 약간 비춰주는 사람 있죠.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대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되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내적으로 본인 자체가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막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약간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 미끼 던지기라고도 부르는데 일부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자극하게끔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막 슬퍼한다거나 막 힘들어하면 본인은 너무 쿨하게 잘 있는데 상대방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을 선호하고 옆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색돌 기법이라는 게 뭐냐, 감정 없이 굉장히 무반응으로 무미건조하게 돌처럼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던지고 만지고 막 비춰보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회색돌처럼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이 나르시시스틱한 상사들은 물론이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나르시시스틱 상사의 반응이 굉장히 격해요. 갑자기 나한테 막 반응해줬던 친구가 무미건조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너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회유도 했다가 뭐 화도 냈다가 막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견디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어느 기간 정도 견디면 이게 점점점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나를 조금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약간 왜 동물들이 맹수 앞에서 이렇게 죽은 척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맹수 앞에서 죽은 척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이렇게 처음에 회색돌 기법 쓰는 게 쉽지 않더라도 계속 내가 배경에 묻히는 듯이 이제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맺지 않거나 아니 관계에서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관계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영과 육이 피폐해진 분들이 많은데 상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인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굉장히 관계 내에서 그게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도 굉장히 그 정서적인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똑같이 인지가 생겼더라도 이게 진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분리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헤어져야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남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랑 관계를 유지를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왜곡되게 변형을 시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호해주고 합리화해주고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들이 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경우가 있고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보다도 그 건강하지 않는 측면들 때문에 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변화들 꼭 뭐 거리두기가 아니라도 이런 변화들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실은 나르시시스트 당사자에 대한 인지만으로는 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고 관계에 갈등을 초래하는 건 나르시시스트 상대방이 맞아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내적인 요소가 변함으로써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게 이제 너무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냐.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오히려 정신과 의사면 실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어떤 이런 나르시시스틱 측면이 두드러진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치료드리고 지금도 굉장히 라포가 좋은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상처에 충분히 공감드리고 굉장히 치료를 열심히 진행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책이나 유튜브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지를 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면 그 노력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이런 특성을 형성하냐면 자기의 결함을 부정하기 위해서인데 치료라는 거는 자기의 결함이 이제 수면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치료를 지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하시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전혀 그런 인지와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거를 꼭 좀 포함해 주세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가
싶다. 직장이라든지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려고 말도 붙이고 뭔가 상냥하게 잘해주고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고, 이게 실은 이 너시시스트의 이제 미끼를 내가 물어버린 거거든요.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믿는 현실적인 어떤 인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전혀 원래 현실감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이 현실감을 훼손시키는 1930, 40년대 연극이었다가 영화화된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속이고 뭔가 이제 몰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가스등 밝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가스불이 좀 뭐 어두워진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밝아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남편이 아니야, 너가 잘못 보는 거야, 가스등 불 밝기는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이 여자가 보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밟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원해서 그런 행위를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막 특정 범죄 사건이나 연예인 분들 관련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고 그만큼 이제 대중한테 이제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왜 더 이 이슈가 핫해졌냐면 실제로 이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뭐 가스라이팅이 뭐야?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거 나도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은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너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을 조종을 아주 잘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 조종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항상 지키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되게 나르시시스틱한 친구예요. 한 번은 내가 참다가 너 자꾸 이렇게 약속 시간 늦을래? 나도 한가해서 이렇게 약속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앞으로 조심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런데 말이지, 너가 지난달에 같이 밥 먹고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나한테 돈 안 보내준 거 알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돈 계산 정확하게 안 하면 곤란해 라면서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 상황인데, 그 주제를 논하지 않게 싹 다른 상대방한테 좀 불리한 주제로 바꿔서 이 대화에 원래는 본인의 잘못을 짚고 넘어갈 주제인데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주로 비난하는 주제로 돌리는 그 화제 돌리기, 이것도 이제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고요. 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배우자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있고 뭐 충분히 그런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데 당신 요즘에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통화 목록도 다 지워져 있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냐, 당신 뭐 의처증이냐, 뭐 의부증이냐, 나 기분 나쁘다, 다시는 이런 얘기로 나한테 얘기 꺼내면 난 너랑 얘기 안 해, 헤어질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대화를 원청 봉쇄하는 것도 실은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에요. 기억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일어난 상황이 맞는데 안 일어났다고 부정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실은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거든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가 누군가랑 계속 내가 교류를 하는데 저 사람이랑 교류할 때마다 뭔가 내가 이거를 증거를 남기고 싶다, 녹취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실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혼란스러움을 굉장히 겪고요. 결국 이 혼란스러움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고요. 그게 얼마나 큰 혼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적인 개념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길 경우에는 심각하게는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왕왕 있고요. 또 몸의 병도 굉장히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각종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 자가면역 질환, 통증,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실제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우선 공감 능력 자체가 손상돼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 가스라이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인지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자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하는 거죠. 죄책감이 결여된 측면이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잘났다는 우월감과 함께 자기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과대성 자체가 본인한테 실제로는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통제적이고 착취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너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은 사람들이 쟤를 내가 가스라이팅해서 속여서 내 이익을 챙겨야지 라고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어요. 실은 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단점을 수용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류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이나 결함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본인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건 너 문제야, 너가 부족해서, 이건 너가 잘못 생각하고 너가 잘못 인지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믿게끔 조종하는 이유는 자기의 결함을 커버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의식적으로도 하지만 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결함이 드러나지 않게끔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미끼 던지기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해주려면 되게 뭐 물고기 잡을 때도 뭔가 미끼가 있어야지 이제 물고기가 그걸 물잖아요. 이 너시시스트들도 자기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미끼를 던지는데, 사실 그 미끼가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미끼인 거거든요. 원래 내가 어떤 동료랑 되게 처음에는 되게 잘 맞고 친했는데 이 동료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료랑 좀 멀어지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동료는 이제 자기한테 멀어지려고 하는 나를 이제 감지를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비꼬는 말을 막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한때 친했을 때 본인한테만 얘기했던 개인적인 얘기들로 나한테 약간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을 하셔서 굉장히 그게 상처였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집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정말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있더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대놓고 뭔가 업무적으로 나한테 부당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계속 나를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그때 그 상대 동료가 굉장히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누구누구 씨 저한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고, 나도 어쨌든 분노 폭발을 한 거잖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무한한 느낌 들어서 어쨌든 싫지만 더 잘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실은 이 너시시스트의 이제 미끼를 내가 물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너시시스트들이 주로 관계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갈 때 이 미끼를 많이 던져요. 그거는 실은 다시 관계 안에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랑 어떤 형태로도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노리고 실은 너시시스트들이 미끼를 많이 던져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격한 공감을 얻었던 이 조종이 바로 침묵하기, 투명인간 취급하기예요. 물론 너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가 많아요.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정말 나한테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너시시스트들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서 거절한 건데 자기의 어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내가 이걸 안 들어준 게 내가 엄청 잘못한 거가, 내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실은 같은 공간 내에서
지내는 사람들, 직장이라든지 또 심지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계속 당하면 너무 불편하고 긴장되고 신경 쓰이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려고, 어떻게든 눈을 좀 마주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가서 괜시럽게 말도 붙이고 뭔가 상냥하게 잘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실은 근데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고,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못 견디면 차라리 저 요구를 내가 들어주고 말지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게 되는 상황.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침묵과 투명인간 취급하기에 넘어간 거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분노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폭발할 때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의 정서 조절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분노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함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엄청난 나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고 위협감을 조성하는 건데, 분노와 침묵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의 뿌리는 같을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긴장감, 이렇게 극도의 불편한 감정을 일으킴으로써 조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왜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침묵하기를 하냐,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서적인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감정 자체를 실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내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겹겹이 안 보이려고 쌓아뒀던 나의 결함감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침묵하기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한 굉장히 미성숙한 표현이기도 해요. 적절한 인지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침묵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게끔 투사한 하나의 기전이기도 해요. 정말 유독 나르시시스트랑 잘 엮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저희 채널 댓글에도 왜 저는 나르시시스트만 만나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의 좋은 측면들이 나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 좋은 측면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나르들이 되게 선호해요. 정서 조절이 어려운 부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우울해하네? 왜 우울해하지? 내가 위로해줘야지. 오늘 화가 난 것 같네? 내가 화를 좀 풀어줘야지 하면서 계속 나르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감정을 풀어주려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 주위에 이제 나르들이 많이 모여드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측면을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으면 절대 저거 용서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되게 쉽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되게 누군가를 만나도 되게 좋은 측면, 저 사람은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어서 참 좋아,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아무리 나르라도 이렇게 좋은 측면들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좋은 측면을 이제 바라보고 좋지 않은 측면들을 간과하는 경우에는 실은 나르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 잘못된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용서해주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좋은 특성을 보는 게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랑 상응하게 좋지 않은 특성들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상대방이랑 교류할 때는 한쪽 측면이랑만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다 인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용서를 잘해주는 건 정말 양질의 측면이에요. 그게 절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용서를 했을 때 그 용서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용서를 해줘도 돼요. 내가 잘못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상대가 용서를 해줬을 때 용서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느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도 돼요.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줬는데 또 그 실수를 하고 용서해줬는데 또 그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과연 용서를 해줄지 말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내가 해결해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시시스트한테 잘 걸리죠. 특히 취약한 너시시스트, 뭐랄까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오히려 카리스마도 좀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좀 관심받는 걸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적인 과대성과 우월감과 공감 능력 결여와 이런 거는 이제 똑같거든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잘하는 사람들, 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안 된 거는 저 사람 탓, 세상 탓, 누구 탓, 이렇게 탓을 잘하고, 그래서 보통 악플러들이나 인터넷 트롤 중에서도 이렇게 취약한 너시스적 특성이 좀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는 거로 좀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취약한 너시시스트들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잘 드러내지 못할 굉장히 큰 상처들을 처음부터 짠 하고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실은 어떤 연민과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러브바밍을 많이 하고, 취약한 너시시스트와 관계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떠나는 거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죄책감 때문이에요. 너가 아니면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관계를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좋은 측면을 주로 바라보고 쉽게 용서를 해주고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들이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없애거나 줄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나의 이런 소중한 능력들을 어떤 대상들에게 사용을 하느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나 자체도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인지해주지 않고 고마워주지 않은 상대방한테 과하게 써버리면 내가 필요한 대상한테 쓸 수 있는 나의 양질의 측면들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좋은 측면들이 이런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모가 너시시스트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또 다시 배우자든 애인이든 친구이든 지인이든 그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시시스틱한 부모의 관심과 정서적인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부모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너시시스틱 서플라이 역할을 정말 태어난 시점부터 땡부터 나의 뇌가 형성이 되는 중요한 이 유아 청소년기까지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 위주의 관계를 맺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역할이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다시 이 익숙함을 자극하는 누군가한테 확 끌리게 돼요. 건강하지 않지만 익숙해서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부모한테 했던 것처럼 다시 너시시스틱한 사람한테 이 관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성인이 돼서 만난 너시시스틱한 사람들과의 힘든 이슈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원가족, 부모, 형제의 너시시스트적인 측면이 높다는 걸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가스라이팅을 나한테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대가 너시시스트라는 거. 이거를 인지하는 게 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상대방이 나를 왜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그 상대방의 사고하고 행동하는 패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세히 안다면 훨씬 더 나를 조종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겠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 또한 계속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문제가 맞아. 나 자신조차 이런 상대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측면이 있다면 스스로를 이제 멈춰야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했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공격이나 비난이 정말 내 문제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다면 그 공격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